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 새로운 원내대표를 각각 선출합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각 당의 향후 행보와 국회 운영의 밑그림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 속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초선 당선인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의 경우 김종인 비대위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표심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건강 이상설을 앞장서 제기한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마수다 김홍국 대진대 개공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황혜진 선임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 분부터 마세요? 황 기자. 네. 자,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냐면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요. 마지막 떠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 원내대표가 되었을 때 아시다시피 제 리더십의 기반은 취약했었습니다. 혹자는 친문이 아니라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가 되어 보니 또 할 일은 거의 다 했다, 이런 평가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유시민 선배님의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돌아보면 그 외에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고 또 고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민과 당원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의 지지와 채찍 덕분에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자. 네. 이인영 원내대표 가장 큰 굵직한 법안이 뭐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선거법하고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예. 그 어떻습니까? 기자로서 보시기에 잘. 저 정도면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성공하고 운도 좋았다고 볼 수 있죠. 예. 원내대표로서 가장 큰 그 업적으로 법안, 공수처법 등 예. 검찰 개혁 법안하고 선거법. 선거법은 물론 패스트트랙 때문에 결국 동물국회 논란까지 벗고 국회에서 뭐 물리적 충돌도 벌어지고 그래서 모양새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법을 다른 뭐 정의당 등 야당과 이렇게 협조해서 통과시켰고 또한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어쨌든 예. 뭐 당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 지도부로서 원내대표로서 180석이 넘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그 원내대표로 끝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뭐 정치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보더라도 상당히 저 정도면 예, 굉장히 성공적인 운이 좋은 원내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뭐 굉장히 흡족한 모양인데 특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칭찬해 준 거 존경하고 예. 있습니까? 마지막 방송에서 이인영 그 원내대표한테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하고 배울 예. 점이 참 많은 분이라고 평가한 데서 굉장히 예. 고맙다 이런 얘기 되는데 예. 본인도 아마 내심 흡족할 겁니다. 사실 이 원내대표를 이 정도로 성공적으로 마치면 본인의 정치적 책임이나 커리어도 상당히 높아지죠. 예. 어떻습니까? 두 분도 뭐 성공적인 원내대표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생각이 약간? 먼저 말씀. 예.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예. 반석 위에 올라왔느냐 올라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예. 있겠지만은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제도적으로 자제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상호 관용에 대한 예. 부분들 이 두 규범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예. 국회는 민주주의는 무너질 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서 봤을 때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할 수 있는 위치는 없어요. 예. 앞으로 21대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나갈 방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은 당대표가 없습니다. 예. 원내대표가 모든 예. 것을 다 하는데 이제는 좀 대표가 자율성을 갖고 예.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걸 좀 바람을 썩 하고요. 성공적인 원내대표는 아니었다 뭐 이런 그 말씀이신가요? 외형적으로 예. 자기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없어요. 예.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운 또 김금태 계열이었었고 예. 친문이 아니었기 예. 때문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제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했다는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좀 위안이 되겠죠. 예. 근데 뭐 유시민 이사장이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상황이 예. 제가 볼 때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훨씬 더 유시민 이사장보다는 예. 그 여러 가지 내공이나 또 경험이나 또 겸손함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겸손하니까 저렇게 또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그러면서 예. 봤을 때 인격적으로 보면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 잘 하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더 좋은 의정 활동을 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인영 원내대표를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을 꼭 약간 싫어하시는 느낌도 있는데. 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예. 봅니다. 초기에 586 이런 세대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려운 국면 속에서 특히 야당이 뭐 장애로 나가고 삭발, 단식 또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어려운 과정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특히 소위 말하는 친문 이 성향이 많은 의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586 대표 주자로서 이 역할을 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유시민 내사장, 뭐 저도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듬직해지고 두 사람이 저는 서로 간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데 역시 이 다음 과제 정말 586 계열의 의원들이 앞으로 더 좋은 정치력으로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성찰할 지점도 있고 또 좀 더 정치력을 키워야 되는 지점도 있기 아까 때문에 두 분이라는 게 유시민 이사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아닌데요. 사실상 정치 현장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과거에 유시민 이사장 봤던 모습에 비하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역할을 뭐 잘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 얘기 더 진행하기 전에요, 황 기자. 네. 양정숙 당선인 얘기 안 해볼 수 없는데 나를 고발하라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맞습니까? 오늘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당선자를 고발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늦었어요. 양정숙 당선인이 재심 신청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재심 신청을 했거든요. 했으니까 재심을 하고 재심에서 이제 그 징계, 그 제명 처분을 확정한 다음에 다시 고발하겠다. 그래서 6일 이후나 6일쯤 고발을 할 것 같은데 양정숙 당선인 입장은 지금 30 민주당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전화하고 통화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아주 완강하다는 저번 입장에서 그렇죠. 한치도 변화가 없는 절대로 건가요? 사퇴할 수 없고 차라리 나를 고발을 해서 재판에 가면 나의 무죄를 법정에서 내 입장을 소명하겠다. 지금 내가 사퇴하면 여론 재판 받고 인민 재판 받듯이 아무런 소명도 못 하고 쫓겨나는 꼴이 되니까 그건 못 하겠다. 그래서 뭐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당초에 재심 신청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재심 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절차를 다 법정으로 가기 전까지 있는 절차를 다 밟고 가겠다는 법률가다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한치의 어떤 입장 변화도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안 물러난다는 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말씀 좀 해볼게요. 네. 초선들 비율이요. 163명에서 68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이분들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죠? 어떻습니까? 기자 보시기에. 초선들이 아마 결정을 못한 분들이 많으니까 정치생활 처음이니까. 근데 그분들도 사실 보면 청와대 출신의 그 문재인 대통령 참모 출신들 이른바 뭐 핵심 친문들도 있고 당에서 오랫동안 친노였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또 관료나 외부에서 영입된 제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일단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을 얘기하는 게 사실 부질없고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이 친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친노 친문의 직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노선에 뭐 이렇게 크게 노선 싸움이 있거나 뭐 예전 야당에서 보듯이 주류 비주류라거나 뭐 그런 게 당권파 비당권파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 당권파나 비당권파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친노나 친문과 각을 세웠던 분들은 다 나갔어요. 탈당해서 선거에서 많이 떨어지셨지만 이번에. 그런데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들이 누가 될지 잘 모르겠다. 일단 김태년 의원, 전해철 의원,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 이렇게 세 분인데 대강 두 분 다 뭐 한 분은 제야운동권 출신이고 한 분은 천정배 노무현 그 해마루 법무법인의 그 변호사 출신이죠. 어쨌거나 다 두 분 다 뭐 두 후보 다 친노 친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뭐 김태년 의원이야 지금 뭐 이해찬 대표랑도 가깝고 그렇지만 그래서 뭐 1강 2중 정도 된다고 보는데 도대체 누가 될지요? 1강이 누굽니까? 2강 1중. 죄송합니다. 1중이 누굽니까? 뭐 정성호 의원을 1중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섣불리 예측해도 어렵고 아마 1차 투표에 과반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건 다 이게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을 거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적어도 20표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당일날요?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김 교수님 보시기엔 변수가 뭡니까?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뭐 지금 뭐 아까 초선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대표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의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의원들은 뭐 다들 뭐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고요. 지금 뭐 163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이제 조금
집권당으로는 여유를 좀 가질 수 예. 있는 그런 의석이라고 좀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의정이라는 국회 그리고 국민 속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원들이 소신과 양식에 따라서 의정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패막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울 때는 뭐 당정청이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예. 의식 속에서 있지만 지금 보면은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원내대표 경선에서는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강이라는 것은 이제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이면서 이해찬 대표계라는 예. 부분이 이제 강점일 수도 있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삼철에 속해 있기 예. 때문에 예. 한 번도 당직을 맡아본 적이 없던데 뭔가 새로움을 주려고 한다면 뭐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의장도 했고 여러 당직을 맡았기 때문에 새로움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는 뭐 전해철 의원은 한 번도 당직을 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변화에 대한 것들을 준다는 의미에서 조금 프리미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변한다고 한다면 비주류 출신이 이제 친문이 아닌 그런 쪽에서 정성호 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변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당일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더욱 이번 상황에서 더 들어맞는 그렇습니다. 거는 계파 색깔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굵직한 나눔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더 그렇습니다. 당일. 김 교수님 어떠세요? 네, 원내대표 선거 과거에 취재해 볼 때마다 예. 이변들이 항상 일어나는 현장들을 많이 예. 봤습니다. 예.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예. 보고요. 초선 의원들이 42%입니다. 예. 사실은 그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원내 전략 그리고 앞으로 180석의 거대 정당 겸손 겸허 모드로 나가고 있지만 예. 어떻게 해서 민생 입법을 이룰 것이고 개혁 입법을 할 것인가 지금 이제 그런 흐름들이 시작이 되고 예.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개헌론까지 여러 가지 화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의원들의 힘을 모아서 역시 당정청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중반대 예. 아주 고공행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조율을 하면서도 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의원들이 아마 고심을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연설이 중요하고요. 내놓는 공약들 그리고 지금 1대1로 정말 의원들이 그 후보들이 열심히 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의 성패가 좌우될 텐데 역시 당일날 투표 예. 열어봐야 되고요. 1차에 바로 결정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김 교수님, 그 말씀하신 길에 말입니다.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원내대표가 뭔데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 뭐 생각을 하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원내대표가 왜 중요한 겁니까? 좀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원내대표는 정말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원내 정당의 흐름에 의해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법을 만들고 실제 예산에 대해서 감시하고 하는 모든 역할을 국회 내에서 하게 되는데요. 예. 집권 여당 180석의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모든 뭐 상임위 운영부터 시작해서 입법의 전략들 그리고 예. 당청 관계, 행정부와의 관계 모든 부분을 조율하거든요. 예. 그리고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배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정권을 쥐고 있다. 대표는 당의 간판이지만 예. 실제 우리는 국회에서 이 정당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만큼 원내대표의 역할은 중요하고 더군다나 180석의 거대 정당이거든요. 개헌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번 뭐 개헌 관련해서도 지금 야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원내대표가 전략을 잘 짠다면 개헌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원내대표는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돼야지 잘할 것 같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뭐 저는 세 분 다 잘할 걸로 보는데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 문재인 정부가 일단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총선을 통해서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개혁 입법들, 민생 입법들을 성공시키면서 경제까지 성공시키느냐 이런 제대로 된 비전과 실천력을 보여주는 의원이 더구나 야당과의 협상력도 예. 보여줘야 될 텐데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